최은숙은 70세 반찬가게 사장님으로 부지런하고 따뜻한 성격을 지녔습니다. 단정한 머리 모양과 요리사의 손길을 가진 그녀는 40년간 반찬가게를 운영하며 아들 민석에 대한 넘치는 사랑으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후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단단해진 그녀는 이제 민석이 결혼하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되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아들의 죽음과 함께 그녀 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진실은 그녀의 삶을 뒤흔들고 이제 그녀는 아들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위험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가장 위험한 독은 당신이 가장 믿는 사람에게서 온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새벽 4시 최은숙은 언제나처럼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가득했죠.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부지런했습니다. 1시간 후면 반찬가게 문을 열어야 하니까요. 따뜻한 물로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단정히 빗은 다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칼을 잡는 손길에는 40년 경력의 노련함이 묻어났죠. 오이를 썰고 물을 채 썰고 마늘을 다지는 동작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늘은 갈치조림을 많이 만들어 둬야겠네. 은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들 민석이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반찬이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떠오르자 절로 미소가 지어졌죠. 이제는 어엿한 회사원이 된 아들이지만 그녀에겐 여전히 어린 시절 무릎에 앉히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오전 장사를 마치고 가게 문을 닫으려는 찰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지만 은숙은 그 느낌을 애써 무시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은숙 씨 맞으십니까? 여기 서울경찰서입니다. 그 순간부터 은숙의 세상은 천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민석이 반려견 토리와 함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까지 몇 초가 걸렸습니다. 아니, 이해하기를 거부했던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민석이가 그럴 리가.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은숙은 이미 눈물이 마른 상태였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더 이상 울 수조차 없었죠. 영안실 문을 열자 맨 처음 보인 것은 며느리 채원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검은 원피스를 입은 채원은 곧게 서 있었습니다. 은숙이 다가가자 채원이 돌아봤어요. 예상과 달리 채원의 눈가는 붉지 않았고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어머니 오셨군요. 그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공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숙은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지만 곧 자신의 상상일 뿐이라 생각했죠. 사람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테니까요. 하지만 민석의 영정 사진을 보는 순간 은숙은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아직도 그의 미소가 생생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옆에서 부축해주는 사람도 없었다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을 거예요. 장례식장은 속속 조문객들로 채워졌습니다. 민석의 회사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은숙의 단골 손님들까지 모두가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 어떤 말도 은숙의 가슴에 난 구멍을 메울 수는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째 되는 날, 은숙은 영정사진 앞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최은숙 여사님,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낯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재훈이라고 소개했어요. 민석의 대학 친구이자 현재는 이 장례식장의 지도사라고 했습니다.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별 관심이 없었죠. 죄송합니다만 며느리분이 아드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머님입니다. 은숙의 귀에 재훈의 말이 천천히 박혔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이해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채원이가 왜 민석이를? 은숙은 목소리를 낮추며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재훈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은숙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죠. 제가 지난 3년간 의문의 사고사 사건들을 추적해 왔습니다. 그 사건들엔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보험금이 크게 걸려 있었고 그 수익자는 항상 배우자였죠. 그리고 이번 민석 씨의 사고 패턴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은숙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재훈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민석 씨가 최근에 큰 생명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수익자는 아내로요. 은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난달 민석이 큰 보험에 가입했다고 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있나요? 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의심할 만한 정황은 충분해요. 그리고 재훈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채원 씨의 전 남편도 유사한 사고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말에 은숙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채원이 재혼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전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자세히 듣지 못했었죠. 그때 멀리서 채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숙은 황급히 재훈에게 말했어요. 이만 가보세요.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그날 밤 은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재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평소라면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을 이야기였지만 장례식 내내 채원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너무 차분하고 너무 담담했어요. 마치 이미 예상했던 일처럼요. 밤중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은숙은 거실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채원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곧 끝나. 보험금은 한 달 안에 나올 거야. 그 다음엔 그래, 그녀도. 은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라니 자신을 말하는 걸까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재훈의 말이 거짓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은숙은 일찍 일어나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자고요. 재훈은 기다렸다는 듯 장소를 정했습니다. 장례식장 근처 조용한 카페였죠. 어젯밤에 채원이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뭔가 수상해요. 은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경찰에 가야겠어요. 우리 민석이가 정말 그 아이 손에 죽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재훈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형사가 있어요. 오상현 반장님이라고 믿을 만한 분입니다. 함께 가시죠. 서울중앙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은숙의 가슴은 이미 두근거림을 넘어 아플 정도로 뛰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안내한 사무실 문을 열자 한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50 중반의 나이,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 남자는 지친 눈을 하고 있었어요. 이 반장님 말씀드렸던 분입니다. 재훈이 은숙을 소개했습니다. 상현은 천천히 일어나 은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을 때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상현의 눈이 조금 커졌고 은숙의 가슴도 묘하게 뛰었어요. 은숙 씨? 상현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오상현? 은숙도 마찬가지였죠. 재훈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두 분 아시는 사이셨나요? 은숙과 상현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상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40년 전 같은 동네에 살았었죠. 그 말로는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40년 전 그들은 서로에게 첫사랑이었죠. 하지만 상현의 가족이 갑자기 이사를 가면서 연락이 끊겼고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은 끝났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상현은 감정을 추스르며 물었습니다. 은숙은 재훈의 도움을 받아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석의 죽음, 채원의 수상한 행동, 그리고 어젯밤 들은 전화 내용까지요. 상현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치였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모두 추측에 불과하니까요. 상현이 말했습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은숙이 물었어요. 채원 씨가 독극물을 구입했거나 사용한 흔적, 보험금을 노린 정황 증거, 과거 비슷한 패턴의 행동, 이런 것들이요. 상현의 말에 재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채원 씨의 전 남편도 비슷한 사고로 사망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건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상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은숙 씨, 위험할 수 있습니다. 채원 씨가 정말 의심대로라면 다음 표적은 당신일 수도 있어요. 은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결연한 표정을 지었죠. 괜찮아요. 우리 민석이를 위해서라면 위험을 감수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상현은 은숙을 진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은숙 씨는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채원에게 의심을 사면 안 됩니다. 저와 재훈 씨가 뒤에서 증거를 모을게요. 은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한다는 것, 이제 아들을 잃은 슬픔에 더해 며느리가 살인자일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안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었죠.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웠지만 민석을 위해서라면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은숙이 물었습니다. 왜 재훈 씨가 이런 일에 관심을 갖게 된 건가요? 재훈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제 누나도 비슷한 방식으로 죽었거든요. 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 무죄 판결을 받았죠. 그 이후로 저는 유사한 사건들을 추적해왔습니다. 그의 고백에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은숙은 가슴이 아팠어요. 모두가 자신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은숙이 다시 물었습니다. 상현이 대답했습니다. 일단 채원 씨를 감시해야 해요. 그리고 은숙 씨가 함께 살면서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음식이나 음료수, 특히 약, 채원이 건네는 것들을 조심하세요. 혹시 몰래 녹음이나 촬영을 해도 될까요? 은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소형 카메라를 준비해 드릴게요. 상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은숙 씨의 안전이에요. 절대 위험한 상황에 스스로를 노출시키지 마세요. 3일 후 민석의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은숙은 채원과 함께 민석의 집으로 돌아왔죠. 평소라면 자신의 반찬 가게로 돌아갔겠지만 채원이 함께 지내자고 제안했고 은숙은 계획대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정막이 두 사람을 감쌌어요. 민석이 없는 집은 그저 텅 빈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방을 준비해 놓았어요. 쉬세요. 채원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죠. 고마워, 채원아. 은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에 들어온 은숙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들이 사라진 현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이 바로 옆방에 있다는 공포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어요. 민석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요. 다음 날 아침, 은숙은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하라는 상현의 조언을 따른 것이죠. 채원이 일어났을 때 은숙은 밝은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채원아, 아침 먹어요. 내가 민석이 좋아하던 소고기 무국 끓였어. 채원은 잠시 멈칫했다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이렇게라도 해야 내가 견디지. 은숙은 국그릇에 밥을 말았습니다. 식사 중에도 은숙은 채원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슬픔에 잠긴 과부 같았지만 가끔씩 보이는 차가운 눈빛은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채원은 출근 준비를 하고 은숙에게 말했습니다. 저녁에는 제가 해올게요. 어머니, 오늘은 쉬세요. 채원이 나간 후 은숙은 재빨리 행동에 옮겼습니다. 상현에게서 받은 초소형 카메라들을 주방, 거실, 그리고 자신의 침실에 설치했어요. 또한 채원의 방을 조심스레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지만 서랍 깊숙한 곳에서
여러 개의 약병을 발견했죠. 은숙은 재빨리 사진을 찍은 후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오후 상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은숙 씨,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아요. 카메라도 설치했고 채원의 방에서 약병들을 발견했어요. 은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저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채원의 전 남편 사망 기록을 찾았는데 역시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더군요. 교통사고로 처리됐지만 부검 결과 혈액에서 미량의 독성 물질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은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럼 정말 채원이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특히 채원이 은숙 씨에게 약을 먹이려는 장면이나 보험금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채원이 돌아왔을 때 은숙은 그녀를 밝게 맞이했습니다. 채원은 식사를 준비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제가 좋은 수면제를 가져왔어요.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은숙은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요즘 잠이 잘 안 오긴 해. 식사 후 채원은 약을 하나 건넸습니다. 이거 드세요. 금방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거예요. 은숙은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지금 먹으면 너무 일찍 잠들 것 같아. 나중에 먹을게. 채원의 눈에 잠시 날카로운 빛이 스쳤지만 이내 미소로 바뀌었어요. 그러세요. 효과가 좋으니 꼭 드세요. 방으로 돌아온 은숙은 그 약을 작은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상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채원이 수면제를 줬어요. 분석할 수 있나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아침에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창문 밖을 확인하세요. 은숙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멀리 주차된 차 안에 누군가 있었어요. 경찰이었습니다. 은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은숙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서가 엄마가 꼭 진실을 밝혀줄게. 지켜봐 주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은숙의 눈에는 이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숙은 일찍 일어나 채원이 준 수면제를 창가에 놓았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창문 아래로 누군가 지나갔고 은숙이 살짝 창문을 열어 봉지를 떨어뜨렸죠.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봉지를 주워 사라졌습니다. 모든 게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부엌으로 내려간 은숙은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채원이 내려왔을 때 은숙은 평소와 같은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잘 잤니, 채원아? 네. 어머니는요? 수면제 드셨어요? 채원의 눈빛이 은숙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응, 먹었더니 잘 잤어. 고마워. 은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채원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지만 곧 미소를 지었죠. 다행이네요.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채원이 출근한 후 은숙은 집안을 철저히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캐비닛, 화장실 선반, 심지어 세탁기 뒤까지 모든 곳을 살폈어요. 그러다 주방 깊숙한 곳, 거의 손이 닿지 않는 공간에서 작은 병을 발견했습니다. 라벨이 없는 투명한 유리병이었죠. 안에는 무색의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숙은 재빨리 사진을 찍고 상현에게 보냈어요. 이상한 병을 찾았어요. 라벨도 없고 수상해요. 10분 후 상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절대 그 액체에 손대지 마세요. 독성 물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가 샘플을 채취할 방법을 찾아볼게요. 알겠습니다. 은숙은 병을 원래 있던 자리에 조심스럽게 되돌려 놓았어요. 그날 오후 상현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채원이 집에 없는 시간을 노려서요. 그는 은숙에게 작은 장치를 건넸죠. 이건 녹음기예요. 항상 몸에 지니고 계세요. 채원이 보험금이나 은숙 씨의 건강에 대해 언급하면 꼭 녹음하세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어제 건넨 수면제 분석 결과는 나왔나요? 상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나왔습니다. 일반 수면제보다 3배 이상
강한 약물이 섞여 있었어요. 장기간 복용하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성분이죠. 은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로 채원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겁나시죠? 상현이 은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죠. 하지만 이제 저희가 지키고 있어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은숙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상현 씨. 제가 40년 전에 갑자기 사라진 것 때문에 미안합니다.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이사를 결정하셔서 상현의 목소리에 회한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아요. 오래된 일이에요. 은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그때의 감정이 아직 남아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죠. 갑자기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채원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어요. 상현은 재빨리 일어났고 은숙은 당황했습니다. 빨리 나가세요. 은숙이 작은 목소리로 재촉했어요. 상현은 재빨리 뒷문으로 나갔지만 거의 동시에 채원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은숙을 의아하게 바라봤어요. 어머니, 누구 왔다 간 거예요? 은숙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니, 그냥 택배였어. 잘못 온 거라 돌려보냈지. 채원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주변을 살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왔네요. 피곤해서요.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그럴 필요 없어. 내가 할게. 은숙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채원이 음식에 뭔가를 타지 않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날 밤 은숙은 채원이 건네는 차와 음식을 조심스럽게 피했습니다. 불가피하게 받아야 할 때는 몰래 버리거나 따로 보관했어요. 모든 행동이 숨바꼭질 같았지만 자신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상현에게서 또 다른 소식이 왔습니다. 채원의 과거를 더 조사한 결과 그녀의 어머니도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었죠.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는 정황이었습니다. 이 여자 연쇄살인범이에요. 은숙은 전화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요. 채원이 직접적으로 범행을 시인하거나 약물을 타는 장면을 포착해야 합니다. 상현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그날 저녁 채원은 은숙에게 특별히 영양제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 제가 특별히 구해왔어요. 은숙은 미소를 지으며 영양제를 받았습니다. 고마워. 채원아, 정말 다정하구나. 채원이 방으로 들어간 후 은숙은 그 영양제를 검사용 봉지에 넣어 다음 날 상현에게 전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영양제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씩 복용하면 만성 중독으로 이어져 자연사로 위장하기 좋은 독이었죠.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요. 상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채원이 직접 약물을 타는 장면이 필요합니다. 카메라가 그걸 잡아낼 수 있을까요? 은숙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계획을 세웠죠. 제가 방법을 알아요. 채원을 자극해서 실수하게 만들면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은숙은 결심한 듯 채원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던 중이었죠. 채원아, 어제 변호사를 만났어. 은숙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채원은 수저를 들다 말고 은숙을 쳐다봤어요. 변호사요? 무슨 일로요? 민석이 보험금 때문에 내가 수익자를 바꿀까 해서. 은숙은 의도적으로 말끝을 흐렸습니다. 채원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어요. 놀람, 당혹감, 그리고 불안함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석 오빠가 저를 수익자로 지정했는데. 그래, 알아. 하지만 난 그 돈을 다른 데 쓰고 싶어. 민석이 어릴 때부터 후원해온 보육원에 기부하려고. 은숙은 채원의 반응을 유심히 살피며 말했습니다. 채원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건 좀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민석 오빠의 유지를 생각하시면. 민석이가 살아있을 때도 자주 얘기했어. 나중에 우리가 없으면
그 돈을 보육원에 기부하자고 은숙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채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요? 처음 듣는 얘긴데 어쨌든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저는 출근해야 해요. 채원이 나간 후 은숙은 상현에게 전화했습니다. 작전을 시작했어요. 채원이 당황하는 것이 역력했어요. 잘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제 채원은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오늘 저녁부터 우리 팀이 집 주변에 배치될 겁니다. 상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채원은 평소보다 더 친절했습니다. 은숙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특별히 와인까지 꺼내왔죠. 어머니, 오늘은 좀 특별하게 지내요. 민석 오빠 생각도 나고. 채원이 와인 잔을 건넸습니다. 은숙은 미소를 지으며 잔을 받았지만 마시지는 않았어요. 고마워. 채원아. 하지만 난 오늘 속이 좀 안 좋아서 나중에 마실게. 채원의 눈빛이 잠시 날카로워졌다가 이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세요? 아쉽네요. 그럼 음식이라도 많이 드세요. 은숙은 음식을 조금씩 먹는 척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채원아, 내일 변호사가 또 올 거야. 보험금 수익자 변경 서류를 가지고. 채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그렇게 서두르실 필요가 있으세요? 좀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아니, 난 결심했어. 민석이도 그걸 원할 거야. 은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은숙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서자 채원은 그녀를 말렸습니다.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아까 속이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은숙은 거실로 나갔지만 몰래 주방을 관찰했습니다. 채원은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주변을 살피더니 캐비닛에서 그 수상한 병을 꺼냈어요. 그리고 은숙의 물컵에 몇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은숙이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죠. 은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잡은 것입니다. 그녀는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 상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채원이 내 물컵에 뭔가를 탔어. 카메라에 다 찍혔어.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증거 확보했습니다. 내일 아침 행동에 옮기겠습니다. 오늘 밤은 절대 채원이 주는 것 먹거나 마시지 마세요. 어머니, 물 가져왔어요. 채원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숙은 침착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고마워, 채원아.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일찍 주무세요. 채원은 미소를 지으며 물컵을 건넸습니다. 은숙은 컵을 받아들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나도 피곤하네. 잘 자, 채원아. 채원이 나간 후 은숙은 그 물을 화장실 변기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민석아, 이제 곧 끝날 거야. 엄마가 너를 위해 진실을 밝혀낼게. 밤중에 은숙은 채원이 자신의 방 앞을 서성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은숙이 약물을 먹고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어요. 은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갔습니다. 문틈으로 채원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은숙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채원이 자기 방으로 돌아갔고 은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날 밤 은숙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민석의 죽음에 대한 복수, 그리고 자신의 생존을 위한 싸움이 마침내 결실을 맺을 것이었습니다. 새벽녘 상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전 8시에 행동합니다. 은숙 씨는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저희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은숙은 문자를 확인하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세수를 하고 평소처럼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마음은 복잡했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곧 채원이 부엌으로 내려왔어요.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채원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응, 오랜만에 정말 깊게 잤어. 은숙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채원의 눈에 잠시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은숙이 약물에 반응하지 않은 것이 의아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어요. 다행이네요. 오늘 변호사 만나신다고 하셨죠? 채원이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그래. 10시에 온다고 했어. 은숙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함께 있어도 될까요? 채원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물론이지. 넌 민석이의 아내니까. 은숙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결연한 의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채원이 잠시 샤워를 하러 간 사이 은숙은 현관문을 살짝 열어놓았습니다. 계획대로였어요. 시계는 8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8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숙은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며 문을 열었어요. 상현과 2명의 형사가 서 있었습니다. 최은숙 씨, 안녕하세요.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상현이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미리 약속한 대로 연기를 하고 있었죠. 네, 들어오세요. 은숙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샤워를 마친 채원이 거실로 나왔을 때 경찰들을 보고 잠시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상현이 채원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윤채원 씨, 저희는 강민석 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몇 가지 추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채원의 표정이 굳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어요. 네, 뭐든 도울게요. 먼저 이 집을 수색할 영장이 있습니다. 상현이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채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색이요? 무슨 혐의로요? 강민석 씨의 사망이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상현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채원은 마치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은숙에게 잠시 머물렀죠. 은숙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두 여자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어머니, 채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다른 형사들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어디를 수색해야 할지 알고 있었어요. 한 형사가 숨겨진 병을 발견하고 증거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윤채원 씨? 상현이 묻자 채원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건 그냥 허브 추출물이에요. 건강식품인데. 채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요? 어제 저녁엔 이걸 최은숙 씨의 물에 타지 않았습니까? 상현이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채원이 은숙의 물컵에 약물을 타는 장면이 선명했어요. 채원의 얼굴이 회백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윤채원 씨, 당신을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리고 강민석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상현이 채원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채원은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게 그리고 점점 더 크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모두가 섬뜩함을 느꼈죠. 증명할 수 없을 거예요. 민석 오빠의 죽음은 완벽한 사고였으니까요. 채원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은숙은 서늘한 눈빛으로 채원을 바라봤습니다. 토리는 어떻게 했니? 채원이 잠시 당황했다가 다시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 멍청한 게요? 너무 지저대서 귀찮았어요. 민석 오빠와 함께 가야 했죠. 그 말에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석이 그토록 사랑했던 반려견마저 채원의 손에 죽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찢었어요. 왜 그랬니? 민석이가 너에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채원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잘못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돈이 필요했을 뿐이죠. 보험금은 참 좋은 수입원이에요. 상현은 채원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경찰서에서 하세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채원이 끌려나가면서도 은숙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어머니, 참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내가 어떻게 민석 오빠를 죽였는지 증명하진 못할 거예요. 채원이 경찰차에 태워진 후 상현은 은숙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은숙은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끝났나요? 채원의 과거 사건들을 재조사할 겁니다. 전 남편 사망 사건, 어머니 사망 사건, 그리고 물론 민석 씨의 사망도요. 모든 증거를 모아 그녀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상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숙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아들을 잃은 현실이 다시 그녀를 덮쳤어요. 상현은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정의는 실현될 겁니다. 약속해요. 상현의 목소리에는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났다는 듯이 물었어요. 혹시 토리의 시신은 찾을 수 있을까요? 상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채원에게 물어볼게요. 아마 자백의 일부로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채원은 예상외로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민석의 죽음, 토리의 죽음, 심지어 전 남편과 어머니의 죽음까지요. 그녀의 냉정한 고백은 수사관들조차 소름 돋게 했다고 합니다. 채원의 지시로 경찰은 토리가 묻힌 장소도 찾을 수 있었어요. 은숙은 토리의 유해를 화장해 민석의 유골함 옆에 두었습니다. 며칠 후 상현이 은숙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은숙은 다시 자신의 반찬가게 근처 작은 집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상현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요. 은숙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슬픔을 완전히 가리지 못했습니다. 채원이 모든 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 그녀는 중형을 면치 못할 겁니다. 상현이 말했어요. 은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민석이는 돌아오지 않아요. 알아요. 상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은숙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아들이 편히 쉴 수 있겠네요. 저 혹시 시간 되시면 함께 식사라도 할까요? 40년 만의 재회인데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상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은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어딘가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은숙도 서서히 아주 조금씩 다시 삶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채원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은숙은 증인석에 앉아 모든 진실을 차분히 증언했어요. 채원은 시종일관 냉정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마지막 신문에서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모든 것을 인정했어요. 민석의 죽음이 계획된 살인이었다는 것, 토리가 그것을 눈치채자 죽였다는 것, 그리고 은수까지 제거하려 했다는 것까지. 보험금이 목적이었나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채원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그냥 하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통제력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 말을 들은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소름 돋았습니다. 은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이런 사람과 결혼했다니. 판사는 채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가석방 없이요. 채원은 판결을 들으며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오히려 은숙을 향해 이상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은숙의 어깨를 상현이 가만히 감쌌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은숙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동시에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상현은 은숙을 조용한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40년 전의 이야기, 그 사이 각자의 삶,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요. 당신은 결혼하지 않았나요?
은숙이 물었습니다. 상현은 고개를 저었어요. 결혼했었습니다. 하지만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 10년 전에 이혼했어요. 아이는 없습니다. 은숙은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남편과의 행복했던 시절, 민석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그리고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의 슬픔까지요. 민석이가 채원을 데려왔을 때 저는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아들이 행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은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상현은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민석 씨는 좋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당신 아들이니까요. 그 말에 은숙은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요. 시간이 흘러 여름이 왔습니다. 은숙은 다시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일을 하는 것이 민석을 잃은 슬픔을 조금이나마 잊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상현은 종종 가게에 들러 은숙과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위안이 되었어요. 혹시 민석이의 유품을 정리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어느 날 상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숙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상현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모든 건 당신의 페이스대로 하면 돼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어린 소년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김치찌개용 반찬 사오래요. 은숙은 미소 지으며 아이에게 반찬을 건넸어요. 그리고 다른 반찬 하나를 더 집어넣었습니다. 이건 서비스야. 내가 좋아하는 멸치볶음이지?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은숙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아이들을 참 좋아하시네요. 상현이 말했습니다. 네, 늘 손주를 갖고 싶었어요. 은숙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는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이 묻어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상현은 은숙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같이 나들이 가면 어떨까요? 은숙은 놀란 듯 상현을 바라봤어요. 나들이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좋은 곳이 있어요. 단풍이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 상현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던 은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요. 가고 싶네요. 주말 상현은 약속대로 은숙을 데리러 왔습니다. 두 사람은 교외의 한적한 산책로를 걸었어요. 단풍이 물든 나무들과 푸른 하늘이 조화를 이루어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여기 정말 아름답네요. 은숙이 감탄했습니다. 상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끔 마음이 복잡할 때면 이곳에 와요. 자연을 보면 마음이 평온해지거든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잠시 벤치에 앉아 쉬었어요. 상현이 준비해온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들은 조용히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은숙 씨,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기뻐요. 상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물론 상황이 더 좋았으면 했지만 은숙은 작게 미소 지었어요. 저도요. 이런 상황에서나마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되어 위안이 돼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40년 전의 감정이 희미하게 되살아나는 듯 했어요. 다음 주에 민석이의 유품을 정리하려고 해요. 은숙이 문득 말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상현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제가 도울게요. 다음 주 그들은 함께 민석의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은숙은 문을 열기 전 잠시 망설였어요. 상현이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죠. 괜찮아요. 함께 있을게요. 상현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은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문을 열었어요. 아파트는 그대로였습니다. 민석이 살아있을 때처럼요. 은숙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들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시작해 볼까요? 상현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민석의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책, 옷, 소품들 하나하나가 민석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가끔 멈춰서서 특별한 기억이 담긴 물건을 상현에게 설명했어요. 이건 민석이 대학 졸업할 때
선물한 시계예요. 너무 좋아했었죠. 은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정리를 거의 마칠 무렵 은숙은 민석의 서재 책장 뒤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열어보니 토리의 사진들과 장난감 그리고 민석이 쓴 일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토리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갔다. 수의사가 나이가 많아 몸이 약해진 거라고 했지만 난 토리가 이상하다는 걸 안다. 채원이 뭔가 숨기는 것 같다. 은숙이 일기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상현이 다가와 일기를 봤어요. 민석 씨가 의심했던 거군요. 그래요. 우리 민석이가 알고 있었어요. 은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확신이 없었던 거겠죠. 혹은 채원을 너무 사랑해서. 상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은숙은 일기를 가슴에 안았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에요. 우리 민석이와 토리가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테니까요. 1년이 흘렀습니다. 은숙의 삶은 조금씩 새로운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반찬 가게는 여전히 그녀의 일상을 지탱해주는 기둥이었죠. 아침 일찍 일어나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 그 속에서 은숙은 작은 위안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무슨 반찬 있어요? 단골 손님인 정미 씨가 가게에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제철 나물 나왔어요. 그리고 갈치조림도 했고요. 은숙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이고, 갈치조림이요? 그럼 그거 좀 주세요. 우리 애들이 어머니 갈치조림 정말 좋아한단 말이에요. 정미 씨가 반가워했습니다. 은숙은 갈치조림을 포장하며 미소 지었어요. 민석이 가장 좋아했던 반찬이었죠. 이제는 그 생각을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 대신 따뜻한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가게 문이 다시 열리고 상현이 들어왔어요. 요즘 그는 거의 매일 은숙의 가게에 들렀습니다. 퇴근길에 잠시 혹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요. 오늘도 바쁘시네요. 상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은숙도 미소로 화답했어요. 어서 오세요. 점심 먹었어요? 아직이요. 괜찮으시면 함께 먹으려고 왔습니다. 상현이 봉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2명분의 도시락이었어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만요. 가게 정리하고 올게요. 두 사람은 가게 뒤편 작은 테이블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이런 시간이 낯설지 않았어요. 상현과 은숙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죠.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상현이 물었습니다. 네, 왜요? 은숙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거든요. 요즘 채소들이 잘 자라서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상현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은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요. 보고 싶네요. 다음 주 일요일 은숙은 상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작은 단독주택이었지만 뒷뜰에는 예쁜 텃밭이 있었어요.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등 다양한 채소가 자라고 있었죠. 와, 정말 잘 가꾸셨네요. 은숙이 감탄했습니다. 상현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텃밭을 가리켰어요. 퇴직하면 여기서 농사 짓는 게 꿈이에요. 작게나마 지금부터 연습하는 거죠. 두 사람은 텃밭에서 갓 딴 채소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상현이 고기를 굽고 은숙이 샐러드를 만들었어요. 오랜 친구처럼 혹은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원 벤치에 앉았을 때 갑자기 멍멍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뛰어나왔습니다. 아, 깜짝이야. 은숙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이 녀석은 해피예요. 얼마 전에 보호소에서 데려왔어요. 상현이 강아지를 안아 올렸습니다. 은숙은 조심스럽게 해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강아지는 그녀의 손길에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습니다. 정말 귀엽네요. 혹시 함께 키워보실래요? 상현의 질문에 은숙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은숙이 물었어요. 상현은 조금 긴장한 듯 했지만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은숙 씨,
우리가 다시 만난 건 슬픈 상황에서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은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내가 이런 나이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는 40년을 기다렸잖아요. 상현이 은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함께해요.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은숙은 반찬 가게를 조카에게 물려주고 상현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법적으로 결혼하진 않았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게 의지했어요. 은숙은 상현의 텃밭을 함께 가꾸었고 해피는 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토리를 닮았네요. 어느 날 은숙이 해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상현은 은숙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당신이 첫 번째로 해피를 보았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나요? 아니요. 그땐 몰랐어요. 하지만 함께 지내다 보니 토리처럼 영리하고 사랑스러워요. 은숙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행복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은숙과 상현은 민석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깨끗이 정리된 묘 앞에는 토리의 작은 위패도 함께 있었어요. 은숙은 조용히 꽃을 놓고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석아, 토리야, 엄마가 왔어. 오늘은 상현 아저씨도 함께 왔어. 은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현은 공손히 묘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은숙이 아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조금 떨어져 기다렸습니다. 민석아, 엄마 이제 괜찮아. 많이 슬펐지만 이제는 웃을 수 있어. 상현 아저씨가 엄마를 잘 돌봐주고 있어.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민석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밝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마치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토리도 보고 싶구나. 너희 둘 다 하늘에서 잘 지내고 있지? 은숙이 토리의 위패도 쓰다듬었습니다. 잠시 후 상현이 다가와 은숙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갈까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석의 묘를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이제야 너희가 편히 쉴 수 있겠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숙과 상현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어요. 은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 그녀를 반겼죠. 상현 씨, 오늘 하늘이 정말 아름답네요. 은숙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당신처럼요. 상현이 은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해피가 기다리고 있었고 텃밭의 채소들은 푸르게 자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이 비록 늦었지만 서로에게 약속한 마지막 사랑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이제 알았습니다. 슬픔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인생에는 항상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요. 민석과 토리의 죽음은 그녀에게 큰 상처였지만 그 상처를 통해 그녀는 더 강해졌고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마워요, 상현 씨. 당신이 있어서. 은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감사해요. 당신을 다시 만나게 해준 인연에. 두 사람은 집 앞에 서서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해피가 반갑게 달려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새로운 행복, 새로운 약속이었습니다. 마지막 약속이지만 가장 소중한 약속이었습니다.